자, 이런 주제입니다. 희비 엇갈릴 총선 이후 시장 전망입니다. 총선 이후. 지금 뭐 물 만난 듯이 이 시장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도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아니, 무슨 악영향이 있어서, 무슨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렇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위기도 이런 고난도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뿐이 아니라 이 희비가 분명히 엇갈릴 텐데 우리는 어느 쪽에 쓸 것인가라는 거죠. 자, 경제 위기설, 지금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 지금 경제 위기설들 그냥 신문만 보면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맨날 경제 위기, 뭐 금융위기보다 더 심하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 미국의 그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죠. 대공황 때보다도 더 지금 심하다. 뭐 이런 기사들부터 아주 그냥 뭐 상당히 그 불안한 그런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위기설은 설에 불과할 뿐이지, 저는 이런 지금 어떤 이 코로나 사태가 경제 위기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지금 뭐 이 경제 살리기 지금 각 나라마다 막 국경을 통제하거나 막 봉쇄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입국 금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이런 전 세계 공조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일단 뭐 봉쇄하고 보자. 공조가 잘 안 되고 서로 각각 제 얘기들, 제 주장대로 자기들의 주장대로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전부 모든 국가가 공조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위기설은 설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극복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가능한 한 그리고 경제 위기가 또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 경제가 한마디로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내달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국가들이 규제 완화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규제 완화책.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안 풀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의 강한 기조로 보면은 다른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규제들은 다 풀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는 아마 안 풀 가능성이 크다. 풀면은 뭐 너무너무 좋겠죠. 뭐 유동성도 큰 데다가 규제까지 풀어주면 이거는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동산은 제외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단의 시간이 우린 다가옵니다. 뭐냐면요. 자, 6월 1일은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이게 종부세 기준일이거든요.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요 1일 이후에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물어내야 되거든요. 이 종부세나 재산세를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매도하는 거는 안 내도 되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6월 1일 이후에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이 매도해야 보유세 이게 뭐 보유세잖아요. 재산세 종부세가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 전에 6월 1일 전에 다 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주택자 세제 혜택,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해주겠다. 그리고 중과에서 빼주겠다. 10년 이상 된 것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들 다주택자 매물 팔아라. 6월 말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6월 말까지 과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저는 안 나올 것이다. 별로. 저는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별로 쓸만한 물건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봐서 매도를 지금 시점에 진짜 급하게 막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자고요. 지금 뭐 언론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보니까 뭐 5억 떨어진 매물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초고가 매물 15억 이상 되는 초고가 매물이 많이 빠진 게 한 2억 빠진 금매물이 등장을 한 거지 그 아파트 전체 매물이 다 빠졌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2억 빠진 매물이 등장을 했더라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수도권 9억 이하의 비규제 지역 매물은 그래도 가격이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분양시장, 코로나도 못 꺾는 분양시장 나홀로 호황. 자,
분양시장은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수요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상당히 단계별로 어떤 이 금액별로 지금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집값 경기 침체 여파로 하락할까요? 자, 코로나 변수로 인한 경제 위기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경제 위기가 과연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이게 지금 현 상태로는 이런 언론 기사나 이런 상황 때문에 매수 심리가 지금 꺾여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이제 진정세가 유지가 된다면 다시 매수 심리는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국 단기간은 이 부동산 가격이 약간 하락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재상승 길이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 전환할 것인가, 그거는 제가 또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 선거 이후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세가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전세가는 매매가의 선행지표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전세가는 전세가가 이게 오른다는 의미는요, 이 집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전세가 상승은 집이 부족하니까, 전세집이 부족하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세는 우리 매매와 달리 투기꾼들이 설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기꾼들이 전세를 2개, 3개 잡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세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 이게 어떤 투기꾼들이 올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전세가 부족하다는 건 집이 부족하다는 신호고요. 집이 부족하다는 신호는 매매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 이상 되면은. 이거 과거에 제가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상승했냐면요. 이런 그 전세가가 매매가의 60% 수준이 되면은, 60%가 넘어가게 되면은 매매가를 움직이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 60% 이상 되면 시장을 움직여서 매매가가 올라가더라라는 60% 룰이 있어요. 전세가 60% 룰. 그런데 2013년 10월이 전세가가 60.1%였습니다. 2013년 여기가 60.1%였어요. 그러면은 2013년 10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이나 매매 수요가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동조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향후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 지금 제로금리 시대 서울 전세난 오나 전세가 상승 우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저금리로 인해서 지금 뭐 유동성도 많지만 유동성도 커지고, 그리고 금리도 지금 제로금리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전세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보다 더. 그래서 전세 풍기 현상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가 높아지게 되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공시지가에서 뭐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이 세입자한테 이 전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거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투자자를 위한 조언을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무수한 정보의 홍수에서 누구의 말을 믿을까라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전문가도 믿지 말고 믿지 마세요. 그건 누가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죠. 자, 이것만 보십시오. 뭐예요? 정부의 계획. 일단 가장 큰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계획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찾으세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거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가면은 부산시 기본 계획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다 광역시고 지역마다 다 이런 기본 계획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만 재정 자립도가 거의 없는 작은 이런 데들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로 시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자층에서도 이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은 조금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두 번째 영원한 화두입니다. 영원한 화두.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새 집이 부족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땅이 없잖아요, 서울은.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낡은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영원한 화두라서 개발 가능지,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지, 아직까지 가격이 안 오른 개발 가능지를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는 투자, 선점 투자를 하라라는 거죠.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무조건 오릅니다.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작게 오르고요.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크게 오릅니다. 반드시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옆에 뭐 그 어떤 쇼핑몰, 조그마한 쇼핑몰이 하나 생기더라도요. 우리 집값은 오릅니다. 단지 많이 오르지 않을 뿐이야. 왜냐하면 조그만 쇼핑몰이라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편리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편리하기 때문에 오릅니다. 조금.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집 앞에 큰 대기업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거기 직장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크게 생기는 것, 호재가 큰 것, 이런 데 투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의 범위를 기억하십시오. 역세권은 영원한 투자입니다. 역세권이라는 거는 승강장,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몇 미터?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물론 이 안에는 집값이 벗어나 있는 것보단 비싸죠. 이 역세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더라도 이 역세권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불황이나 이런 데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정책의 틈새 시장은 늘 존재합니다. 틈새 시장에 투자하십시오. 지금 저금리죠. 저금리하면 뭘 떠오르게 될까요? 은행 이자가 이제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은행 이자 안 나오면 은행에 저축을 했던 분들은 이자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돈은 수익을 쫓아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을 많이 내주는 어떤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흐름이 움직이겠죠. 자,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의 틈새 시장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헝가리의 대표적인 투자 전문가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했어. 투자는 불경기에 하라. 남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결코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투자자들, 유명한 그런 투자자들은 항상 불경기에 투자를 해서 남들이 위축돼 있는 그 불경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크게 냈다는 거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들과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